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말입니다. 날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만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은 두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하나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마 쉴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돌아오는 4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 칼럼 순서가 돼서 이번 달 칼럼은 아예 공부도 안 했고 유튜브 하느라고 공부도 못 했고 주제도 지금 못 정했어요. 그래서 주제 정하는 데 한 에너지를 한 70% 쓰고 자료 찾고 이런 거에 이제 에너지 한 20% 쓰고 나머지 10%는 이제 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것도 못 했다. 네, 여러분 책임이다. 아무튼 그 덕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 화 아마 수요일은 아마 제가 글 쓰면 기분 좋아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아마 킬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수요일이 마감이거든요. 수요일까지는 뭐 여러분들 못 뵐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상 올라옵니다. 화폐는 장부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찍는 것과 달리 감독님이 뭐 편집 잘 해주셨고 또 자막도 달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의 머글들한테 좀 보라고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머글들 교화용이고 특히 경제학을 안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시비 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게 집에서 트는 거는 뭐 제가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가족들한테 얘기하듯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어나운스 한다는 느낌이 좀 있죠. 좀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편집자님이 또 그렇게 편집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즐거운 기쁜 소식은 뭐 기쁘다기보다 뭐 좋은 굿 뉴스는 오늘 제가 비트코인 서치를 해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진짜 이건 은행이죠. 올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뭐 투자은행인데 그러니까 제일금융권은 아니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대표적인 제일금융권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드디어 가상화폐의 선물을 일부 고객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내부자 정보에 의해 가지고 흘러나왔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중시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제 이 영상을 쭉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매트리스, 머릿속에 매트리스에 어떻게 넣으셔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비트코이너이고 비트코인 맥시에 가까운데 현실주의자입니다. 경영 경제를 공부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저를 이렇게 외부인들 다른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이건 이오스건 이런 분들하고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를 가리킬 때 비트코인 맥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맥시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제가 맥시들의 코어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비트코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나 니힐리스트는 아니에요. 네.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 이론의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국제 정치학에서 규정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 이론, 그 다음에 통화론을 공부했고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비트코인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 네, 오스트리아 학파하고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학파의 연역적인 도구들을 매우 존경하지만 저는 이제 현실주의자예요. 경제학에서도 주류 현실주의, 정치학적으로도 주류 현실주의. 제가 뭐 학자가 아닌데 이렇게 저를 이제 학문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학자들이 보시면 이제 뭐 가소로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공부한 족보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혜 족보도 철저하게 메인스트림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족보를 과감하게 붙인 거죠. 수능빈의 화폐전쟁 뭐 이런 것처럼 족보 없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류들은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계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들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제가 그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면 시비 털 일이 없어요.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거고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거니까 미워할지언정 시비 털 일이 없는데 저나 그들이나 같은 공부를 했겠는데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무시하니까 제가 그들의 사고 체계를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제가 한국은행 국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대충 압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금융권이 이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수용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코아들은 싫어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코아들 중에 니힐리스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어차피 은행들 다 깨부실 건데 은행들 니네 ETF도 하지 말고 스탁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탁 그거 좋은 뉴스 아니야. 응? 그거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면 자고로 비밀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이지. 그걸 수탁을 맡겨? 그게 말이 돼? 그건 배신이지. 그건 네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 뭐 이제 그들은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 두는 것도 이제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무조건 종이 지갑에 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유 뭐 괜찮다. 그냥 소액이면 놔둬라. 내가 빚선 보니까 뭐 믿을만하다. 갚아주더라. 돈도 많고 업빚은 뭐 더더욱 그럴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듣보잡 거래소로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막 아무 거래소에나 이렇게 두었다가 5년 후에 딱 뚜껑 열어봤는데 없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뭐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5년 이상 이제 보관할 장기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두지 않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제가 저의 경험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아껴두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방을 비워줘서 제가 아주 시간도 느긋하고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게 끊어도 또 제가 편집해서 이을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안 나오니까 수요일까지도 어쩌면 안 나오니까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저께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죠. CBDC를 미국 연준이 만들더라도 비트코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폐고 그거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 호들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하셨을 텐데 저는 뭐 안 나온다. 그거 못 만든다. 이렇게 막 쳐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제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준 의장을 믿어야 되지 제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반 농담 반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제 제자 이야기인데요. 제 제자 말입니다. 닉사보한테 버림받은 제자. 그 친구를 제가 15년 하여튼 15년 동안 가르친 것 같아요. 뭐 소통을 계속 하면서 비트코인도 있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사고 체계를 가장 많이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인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지. 저 입장에서는 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흔들리는 인간들 주변에 세고 셌는데 너 맞아!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가야.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아가야. 얘야. 논리하고 직관하고 충돌할 때는 논리를 따르는 거야. 논리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좀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리하고 직관하고 진짜 막 세게 충돌할 때 논리를 따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 직관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 제자한테 이렇게 멋있게 말한 저도 스마트폰 끄고 차트 보면 막 가슴 무너지고 지금이라도 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자니까 정석을 말한 거죠. 논리하고 직관하고 부딪힐 때는 논리를 따라라. 근데 이것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운명적인 것들을 결정할 때도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이 경이롭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게 폄하를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직관을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직관이 중요하죠. 사람의 감이라는 게 이게 논리가 없어 보여도 이게
평생 살아온 그 경험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논리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논리적인 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알려지지 않은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것도 미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되게 논리적인 산물이라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들은 논리를 따르는 게 맞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 이렇게 논리와 직관이 충돌했을 때 논리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보통 도박 중독 모임 같은 거 가보면 선물 옵션 하시다가 이제 망해서 이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떠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 확신에서 논리적 베이스를 가지고 자기 확신에서 몰빵을 했다가 털리고, 그리고 한 번 털리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털리고 그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몰빵하고 또 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네다섯 번 거치고 이제 집도 날리고 이렇게 결국은 다 모든 거를 파괴시킬 때까지 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 직관은 그거를 막 말리겠죠. 근데 이제 논리의 승부를 내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CBDC라든가 뭐 이렇게 폭락할 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가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뭐 이 미국의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내가 뭐 포지션을 비트코인의 바스켓을 지금 미리 바꿔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조해야 될 때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죠. 막 연준 의장이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니까 막 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오태민 이 사람은 이제 논리의 근거를 대잖아요. 저는 이제 뭐 예언가로서 저를 대하시면 안 되고,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7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졌다면 이 사람이 세계관이 있을 거고, 그 세계관으로부터 나온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세계관하고 충돌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을 어제 쏟아냈고 반론도 나오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저의 20년 공부가 들어있는 건데, 그죠? 제가 공부를 한 거는 뭐 어렸을 때 수학 정석하고 여러분 다 하는 공부 했었고요. 대학 때부터 책 쓰면서 이제 이런 류의 공부를 해왔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너무 바빠서 한 달에 책 한 권 못 읽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기간이 한 4, 5년 되네요. 그럴 때는 빼놓고는 저는 거의 책하고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스태미나도 딸리고 노안도 와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권은 기본이고요. 한참 때는 뭐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진짜 한참 때, 진짜 한참 때는 이제 쌩쌩 20대 때는 하루에 3권씩 독파하고 그랬는데요. 그건 진짜 전설 같은, 저 어떻게 그랬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경우 진짜 짧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쏟아내라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네,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오태민이라는 하나의 개인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서 저에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저의 논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영상도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논리를 따르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본성에 어긋나지만, 그리고 겁이 나고 하지만 논리를 따르다 보면 논리하고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논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잘못됐든지 내가 어떤 모르는 요소가 있었든지, 그러면서 이제 논리가 또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을 따라가지고 때리고 맞고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느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제 제자한테 했는데, 저마저도 그렇게 안 된다. 겁이 나고 뒤돌아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푹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 사람 진짜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멀리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진짜 갑자기 막 이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을 때는 뭐 진짜 우리 아내도 귀찮고 우리 아이들도 귀찮고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그 뇌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 육신과 이 고기 덩어리 이거 다 없어지고 뇌만, 이성적인 이 뇌만 살아서 비이커에 들어가서
뇌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 거추장스러운 이 육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는 압박감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직감과 쓸데없는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겁나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논리를 따르기에는 현실이라는 압박도 있고, 저도 애를 셋이나 키우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갔던 사진을 지금 보면 우리 아내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예. 남편이 미친 거죠. 저게 뭐 이상한 도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정도 안 돌볼 생각하고 막 대화를 거의 이제 할 데가 없잖아요. 저는 막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얘기. 제가 우리 막내가 그때 6살이었는데 최근에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유치원에서 끝나고 올 때 아빠 제가 유치원 끝나면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아빠가 내 손 붙잡고 오면서 사토시 나카모토 막 이런 얘기 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아빠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지가 죽는 줄 알았어.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 6살짜리 꼬마한테도 아빠가 제가 막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막 제가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의 결론은 이 미친놈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우연이겠죠. 그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안 맞다면 제가 전제한 미국이 아닌 거고 제가 전제한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대로 뭐 세계 정부가 있는 거고 UFO, 뭐 지구가 평평한 걸 수도 있고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전부 금융권 장악해가지고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세계화폐로 가는 길이고 뭐 그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메인스트림 학문은 아니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학문에서 전제하는 미국이 있고 메인스트림 학문에서 전제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있는 거고 메인스트림에서 정의하는 기축통화의 패권의 이익과 코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쭉 공부해 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태민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도 닦고 내려와가지고 막 예언자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한 공부, 그 주류 학문이라고 하는 그 메인스트림의 공부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의 향후 추세를 전망하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림하고 메조리티는 다른 거 아시겠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은 한국은 메조리티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한국은 되게 독특합니다. 한국은 메조리티가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세계관하고 충돌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메인스트림이 아닐 거예요. 메조리티일 수 있어요. 근데 메인스트림은 아니죠. 그건 됐고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알트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 네. 정말 이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고 다음 달에 100배 되고 20배 되는 걸 노리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영상은, 이 채널은.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채널을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보실 거고요. 제 지인들도 많이 볼 거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보실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채널의 취지는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30개 정도 가까이 20분짜리 영상을 쭉 올렸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다 봤거든요. 다 봤다고 전제하면, 제가 댓글을 보니까 다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지금 강렬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봤는데, 이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의 주식, 뭐 통신주가 좋대, 뭐 반도체주가 좋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철강주가 좋대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딱 찍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 설립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공부를 10시간 하는 거예요. 10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주식, 뭐 어떤 산업 분야도 아니고 하나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하고 놓고 그 회사의 뭐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간 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뭐 이분들의 평소 습관은 이런 거죠. 누가 통신주가 좋대 그러면 막 통신 샀다가 한 일주일 올랐는데 그 다음에 폭락하면 확 또 빼서 또 뭐 반도체주가 좋대 그럼 반도체 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바이오가 좋대 그럼 바이오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코인이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은 안 보이고 이제 잡코인에 가갖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뒤따라서 사고 내려가면 겁나서 버리고 이런 반복을 세네 번 하면서 이제 그나마 있는 자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빚을 끌어다 쓰고 배우자 몰래 또 하다가 나중에 가정 불화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굉장히 정말 제가 지난 7년을 경험해 봤는데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하면 안 돼요. 저는 지적 유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를 막 제가 지적 유의를 가지고 거봐라 내가 맞았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지금 걸어버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차트 보지 마시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하트가 그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분들하고 다르더라도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태민이 도대체 누구를 오디언스로 하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들에 다 답을 달 수가 없는 게 노드 운영 뭐 이런 거 이제 막 벌써 막 고급 질문들 막 들어오고 막 기술적인 질문도 들어오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정말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CBDC나 이런 것들도 우리 철렁철렁 하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어저께 그렇게 찍은 거고 그거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결론을 오태민이 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오전에 막 우리 아들 눈치 보면서 장황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저 사람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 전문직도 아닌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알몸을 보여드리는 거죠. 논리의 알몸을 나의 권위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논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설사 틀리더라도 그럼 저 사람 논리에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생각의 힘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현상을 앞두고 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부이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훈련인 거죠. 어떤 생각 없이 우리가 포지션을 막 정해요.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권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막 떠들고 다녔던 거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7년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완전히 직관을 따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정하고 외면하든가 이건 또 지식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지식인들 욕을 계속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이 채널의 목표는 그렇게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쭉 쌓아 나가다 보면 아마도 제 지인들이나 제 지인들은 알 거예요. 7년 동안 오태민하고 소통을 했지만 이런 깊이를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책을 통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야 되고 오태민하고 통화하면 계속 우리 스튜디오에서 찍는 수준의 그런 머글들을 설득하는 그 정도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으니까 깊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마도 그분들만이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들 빼놓고는 사실은 모르시는 내용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2017년도 한참 뜨거울 때 채널A 기자들이 전화를 왔는데 가상화폐 담당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막 2시간씩 설명을 해줬어요. 워낙 그때는 또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채널A 기자라 그래서 또 다른 기자가 전화를 해서 똑같은 거 물어보고 제가 3명, 4명 기자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이 회사는 서로 소통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비트코인부터 막 진짜 우리 유치원 꼬마한테 얘기하듯이 그걸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거야말로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 쌓여야 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비트코인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압박과 그다음 인생 역전을 꿈꿔가지고 바로 몇 배 튀기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지만 사실은 제 느낌은 그래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거는 이제 저랑 완전 생각이 다를 테니까 좀 충격적이겠죠. 예. 저는 예언한 거 아니니까 이 주류 학문에서의 현실주의적 주류 학문에서의 논리 체계에 의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지켜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미국이 대단히 큰 마음을 먹은 거고, 진짜 세계 정부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진짜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주류 학문에서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완전히 그렇게 세계관을 갈아 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거라면 제가 해온 공부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뇌를 진짜 바꿔 껴야 되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20년 공부한 것을 바꿔 낀 적이 없어요.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눈을 떴더니 그동안 공부해온 것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확 깨버려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주류 학문 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미워서 그렇지, 이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이 명문 가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짜 왕자의 손자인데, 이 귀족들 나부랭이들이 영토 다 갖고 누가 진짜 왕인지 까먹은 거죠. 섭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백작 공작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저기 왕의 손자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 뭐야? 이러고 하고 있다가 이제 백작 귀족들이 와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족보 따지니까 제가 진짜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게 이제 지식의 족보죠. 근데 지식의 족보도 이제 딱딱한데 지식도 딱딱하니까 이거 좀 트위스트해서 지혜의 족보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영어 원제는 이제 지식의 족보죠. 비트코인이라는 지식의 족보. 이게 명문 가문 출신이다. 이게 진짜 왕이니까 다 꿇어라, 이런 거죠. 이게 정통이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온 거냐면 제 느낌으로는 5분의 1, 4분의 1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분의 1, 4분의 1 정도 온 거니까요. 5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 언제 해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댓글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댓글 답글까지 제가 만약에 달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댓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답글 일일이 못 달고 틈틈이 달지만 놓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무례하지만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제1금융권 은행이 드디어 작년 OCC의 그 레터에 대해서 이제 1년 지나서 반응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태스크포스 팀 만들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막 검토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9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골프 치러 가는 그 전형적인 그 기업들 아닙니까? 정말 앉아가지고 면허 하나 가지고 오면 이제 저축 받아가지고 저리로다가 자기네들은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고리로다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 안 갚으면 바로 집 담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떼일 위험도 없고, 그리고 설사 떼이더라도 국가가 다 보장해주고 국가가 다 해결해주고. 그런데 경영자들이 비트코인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래도 골드만삭스니까 한 겁니다. 투자은행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뭔가 신박한 거, 쌈박한 거, 이런 거 요구하니까 그래도 골드만삭스 금융공학 하는 애들은 파생금융 만드니까 뭔가 거리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거고요. 같은 금융기업이라도 제1금융권은 완전 멘탈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진짜로, 저는 은행 안 다녀봤지만 진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면허 딱 가지고 아침에 늦게 출근해가지고, 경영자들 말하는 겁니다. 밑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그리고 별일 없지 하고 이제 신문 보다가 또 별일 없지 하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누구랑 김 사장이랑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어디 국장님하고 또 골프 치고, 그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돼? 1년 걸린 거죠, 1년. 네. 딱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자꾸 문의도 오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정도 고민을 한다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문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슈인 겁니다. 이거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거 이자 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 이자도 점점점 없어지고 인플레 온다는데 난 주식은 모르겠고, 그놈의 가상화폐가 자꾸 우리 손자도 얘기하는데 왜 은행에서 그거 왜 안 다루냐, 이런 그 할머니들이요.
1억, 2억 갖고 있는 지금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들이 기본이 10억 이상 다 갖고 있는 밀리언웨어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움직였다. 여기까지. 이 이후로는 이제 또 소설이 되고 추측이 되니까 이후에 뉴스를 지켜보자. 어쨌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뉴스가 나왔다.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쌓아 올린 이렇게 전개한 거에 이렇게 그 빈 구멍들이 이렇게 현실하고 이렇게 조우를 하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재밌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논리를 쌓아놓으면 아 현실이 이렇게 보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수많은 뉴스 속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뉴스는 뭔지 아 12DC 연준의장이 뭐라고 떠들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제가 청기 누설 했잖아요. 제가 한국은행 관료라면 빨리 간접 소유로 빨리 방향 틀어가지고 빨리 법 만들고 빨리 그 금융권이 흡수할 수 있도록 쪽쪽 빨아먹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야 우리가 스테이킹 해줄게 우리가 더 많은 이자 줄게 우리한테 비트코인 맡겨 그리고 막 거래소 다 허가 다 취소하고 조인트 까가지고 우리 은행들이 거래소 할 거야 은행들이 더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은행은 힘이 있잖아요 로비력 가지고 이제 빗썸 업비트 다 면허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신한 농협이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저는 방향 이렇게 틀고 이렇게 키를 딱 갖고 항공모함 이렇게 끌고 갑니다 국장님은 보트 조종사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래도 한 나라에 한국은행이라는 이건 항공모함 조종이에요. 항공모함이 그렇게 기동하면 안 되잖아요. 딱 멀리 봐야죠. 10km 밖에 뭐가 있는지 딱 보고 방향 딱 정하고 이렇게 쭉 가야지. 항공모함이 보트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2021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본인이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게 운명이 결정되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학습이 된 사람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자중하시고 빠져주십시오. 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네, 오늘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이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들으셨으면 돼요. 이제 원리 얘기를 또 오늘 학습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내용이니까 이제 학습거리 또 던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분기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분기라는 것은 시스템 안에서 종종 일어난다. 호주 노드가 손들고 카나다 노드가 손들고 그리고 참 질문하신 분 중에 노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풀로드를 자기가 하고 싶다.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좋은 거에다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기터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신 비트코인 그 버전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그 다운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그 12년치 장부를 쭉 다운을 받거든요. 컴퓨터가 막 돌아가요. 그럼 모니터 끄시고 한 열흘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 켜가지고 이렇게 진도 보시고. 그러면 그 노드 자체가 이제 그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노드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파를 전달해줘요. 노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노드한테 이 거래를 전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굴자가 이제 그걸 암호화할 수 있도록 그게 됐고요. 옛날 버전에서는 노드가 풀노드 자체가 채굴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채굴을 하건 못하건 채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채굴 기능을 따로 떼어버렸어요. 채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채굴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채굴기를 사셔가지고 그 채굴기를 채굴 풀에다가 걸어 놓으셔야 돼요. 노드를 운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데 저는 절대 권하진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해보시려면 모르겠지만 엄청 시끄럽고요. 열도 많이 나고 집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 아내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대의 그 저항을 가족들한테 받으실 거예요. 네, 각오하셔야 될 거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굴풀에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서버하고 연결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 채굴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컴퓨터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고난도니까 그냥 플로드를 운영하시면 이제 이 시스템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좋은 뜻이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비트코이너죠. 내가 풀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풀로드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거래를 다 갖고 있고 내가 다 검증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그 간편 거래는 간편 장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이게 지리적인 주변은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옆에 있는 그 풀로드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그 노드들이 이제 내가 채굴 했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동시에 선언을 하면 이게 분기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 분기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쭉 가다가 이게 하나가 와이프 아웃을 당하는데 이게 더 길지 않은 그 가지가 이게 사라지는데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거래하고 그 다 사라지느냐?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원래가 그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굴을 성공했더래, 지금 채굴 성공해가지고 6.5개의 비트코인을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블록에다가 이걸 이동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프로그램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 해보니까,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해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원래 그 당시의 버전에서는 이 머추얼이 굉장히 그 성숙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30블록인가? 그러니까 60블록인가 30블록 기간 동안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와이프아웃을 당해도 이제 혼란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코인베이스의 경우 시스템이 준 돈, 남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준 돈에 대해서는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6개, 7개의 그 분기가 오고 6개, 7개의 분기가 왔는데 얘가 이겨서 얘가 싹 사라지면 여기에 거래 다 없어지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분기에서 해결이 되고 두 번째 분기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세 번째 분기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1분마다 채굴이 되는 그 컨펌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10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기가 잘 안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셨던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이 공격할 51% 공격의 오해와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오늘도 40분 정도 갈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10분의 결론입니다. 51% 공격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 분기를 일부러 발생하는데 이건 하드포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들이 있는데 51%의 채굴 파워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블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인 블록이기 때문에 노드들이 정상적인 블록 밑에 가서 붙지 비정상적인 블록 밑에 가서 안 붙는단 말이에요. 노드들이. 근데 얘가 51%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긴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제 얘는 비정상, 얘는 정상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사실 시스템은 이런 판단자가 없단 말이죠. 판단을 무엇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시죠? 예. 더 긴 체인. 최고로 긴 체인이니까 얘가 아무리 오라도 얘가 51%를 가지고 얘가 세 블록을 딱 뒤에다가 이어 붙이면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블록이 사라져요. 와이프 아웃을 당해버리죠. 이게 바로 51% 공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포크,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를 아셔야 되냐면 51% 공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51% 공격은 비트코인의 하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하자가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려준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51% 공격 가능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50% 공격하면 이 시스템 불능되잖아요. 아, 이렇게 50% 공격하면 시스템이 불능되잖아요. 아, 이렇게 50%,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이 시스템에도 허점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허점이 있지라고 딱 이렇게 선생이 얘기했더니 이게 배움이 덜한 제자들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안 일어나. 아이 또라이, 나중에는 막 아이 또라이 새끼들아,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일어나겠냐 병신아, 이렇게 막 한참 설명해 주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성이 이게 프로그램 천재들하고 차원이 다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하고 비슷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51%의 공격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51%의 공격을 채굴풀이 할 수 있느냐? 채굴풀이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채굴풀은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장 하나에 어마어마한 채굴기를 갖고 있는 게 채굴풀이 아니고요. 그런 거 수십 개가 모여서 하나의 채굴풀을 이루는 거고, 그런 채굴풀 한 4-5개가 지금 돌아가면서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정비례하는, 채굴풀이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스템의 채굴 파워의 10만 분의 1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채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다면 10만 블럭의 한 블럭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10만 블럭이 어마어마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채굴풀에 걸면 그 파워 비례해서 채굴이 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그 쪼가리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이게 채굴풀을 거는 이유예요. 내가
내가 10년 동안 한 번 채굴을 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잔돈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 채굴을 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액수고 매일 잔돈을 받아도 모으면 10년 동안 한 것과 같은 건데 나는 그래도 매일 모을래. 왜냐하면 나는 매일 전기료를 내야 되고 매일 이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10년에 한 번을 채굴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굴풀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고 있는 애들도 단독으로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어딘가 채굴풀에다가 그 해시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풀이라는 거는 가상의 그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수십 개, 그런 우리가 막 보는 그런 수십 개의 그 채굴 공장이 모여서 하나의 채굴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깔고 있어서 그 채굴풀의 헤드쿼터가 51%의 공격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 한 두세 개가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두세 개가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설사 두세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스위치 빼가지고 다른 채굴풀로 옮기기 때문에 51%의 파워를 유지하는 시간이 2, 30분밖에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것이 현실적인 거고요. 두 번째, 51%의 채굴 파워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왜냐하면 51%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블록들을 쌓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부를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51%의 파워를 가져도. 그러니까 개똥이가 을순이한테 보낸 비트코인의 거래를 내가 바꾸는 건 못해요. 오태민이 그림 사면서 10비트코인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림 업자가 이제 화랑에서 나한테 그림을 줘요. 왜냐면 그림이 같은 고가니까 이게 채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10비트코인이니까 지금 4억이라는 거죠. 4억짜리를 내가 딱 받아가지고 오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51% 파워로다가 막 돌리면은 내가 그 화랑에 냈던 돈을 취소시키고 그 돈을 다시 내 지갑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거래를 아무리 50%의 파워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 기분 좋죠. 네,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51%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는 손댈 수가 없어요. 내 거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내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지난달에 결제 받은 거, 지지난달에 결제했던 거 그거를 51%로 해가지고 다시 되찾는다.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블록이라는 게 이미 이렇게 이게 단일 장부가 쭉 오다가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분기가 일어난 거에서 조작을 하는 거지, 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론적으로 하면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거를 막 해체해가지고 이것까지도 막 떼어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뎁스가 이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6개다. 뭐 해서 6개 블록은 안전하다 뭐 이러는데 한 개 블록도 안전합니다. 네. 자, 이렇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 해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질문들이, 그러니까 멍청이 같은 질문들이 자꾸 오는 거죠. 50% 이렇게 하면 50%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50%의 파워를 유지하면, 뭐 어떤 이유로다 내가 50%의 파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어떤 정상적인 거래를 거부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블록이 계속 있으면 계속 정상적인 거래들이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얘를 계속 치우고 여기다가는 안 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는 상상력이 좀 뭐 필요한데 남의 거래를 방해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게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고작 한다는 게 이제 내 거래를 가지고 두 번 거래할 수 있는 걸, 이걸 이중지불이라고 하는데 그 51% 확보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내 거래를 두 번 할 수 있는 거. 내 거를 세 번은 못해요. 왜냐하면 세 번은 왜 못하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관계잖아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잖아요. 자, 화랑 주인한테 내가 10비트코인을 주고 그림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바깥에서 패시프를 돌려가지고 50% 돌려가지고 그 분기를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들어가 있는 블록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지갑에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른 사람은 아직 이 시스템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돈 10개를 또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나한테 속은 다음에 내가 그것도 빼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받아달라는데 이때쯤 되면 소문 다 나가지고 비트코인 믿을 수 없는 것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 쓰는 것도 힘들고요. 두 번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가의 물건을 여러분한테 신용카드로 지불했어요. 고가의 물건을. 여러분 신용카드를 이렇게 슈퍼에서 지불하면 그냥 사인도 제대로 안 해도 그냥 보내죠. 그거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이 지금 한 달 안에 이 당신 은행 잔고가 이렇게 카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확인 안 하잖아요. 그 왜 확인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신용카드 긁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25일 날, 26일 날 이 사람 은행 잔고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뽑아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확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 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은행 계좌 확인되는 거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현금 가져오는 걸 받으실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로는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것까지 얘기해줘요. 그 멍청한 제자들한테, 또라이 제자들한테, 공학밖에 모르는 제자들한테. 야, 도대체 어떤 물건을 하면 51%의 파워를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사기 당하겠냐? 뭐 이건 다 제가 넣은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데, 야, 무역업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네가 엄청난 거를 사가지고 수백억 원을 사가지고 배에 실어. 배에 실는데 배 실는 동안 막 채굴 파워를 돌려가지고 지난번에 거래를 무효화해. 그러면 수출업자가 내 비트코인 날라갔네? 한데 쟤 아직 엄청난 거를 선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야, 선적 취소해! 뭐 하지 않겠어요? 우리 거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고가의 거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고가의 거래를 단번에 하는 경우 있죠. 어느 경우에 있냐면 영화에 나오죠. 깽단들이 마약하고 마약 이따만한 거 하고 현금만큼 들고 그 부하들 저 차 멀리 딱 세워놓고 총으로다 딱 겨냥하고 있는 사이에 딱 가갖고 마약 딱 주고 종이 딱 받아가지고 딱 차 타고 딱 헤어져서 오는데 그 종이 달린 거 딱 열어봤더니 위에만 달라고 밑에는 다 종이야. 그럼 차 돌려가지고 팍 쏘고 막 이런 거. 이때만 이제 이런 기만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가 그 사람을 1시간 동안 속여가지고 해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제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어떤 결제가? 그 화랑 주인도 그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10분 컨펌 됐어. 오케이. 그 그림 가져가세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뭐 그림 하나 정도, 그게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속여 먹었어. 10분, 20분 속여 먹었어. 그 사람 뭐 어디 가서 그 그림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굴파워 51%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거래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힘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1%를 계속 유지할 수 이걸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유지 못하면 이게 얘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얘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얘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렇게 몇 개가 쌓였어. 그래서 이때 해먹었어. 근데 이걸 유지를 못해. 그럼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게 자꾸 정상적인 블록을 만들거든요. 얘가 더 길어져요. 이걸 유지 못하면.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골칫거리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이 하드포크가 일어난 건 아니고, 어떤 해시 풀이 계속 한 달 전부터 경고가 일어났는데, 얘가 그 해시 파워가 40%, 45%, 결국에는 50%를 확 넘어버렸어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안 해도 되는 이 오류를, 이 실수를 우리 비트코인 이 생태계가 2014년도, 15년도엔 다 해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2014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신나가지고 51% 공격이네, 50% 공격을 하진 않았는데 한 해시 풀이 50% 넘어버린 거예요. 안 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시 풀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조약을 맺어요. 조약 같은 걸 맺죠. 그래서 35% 이상은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35% 이상이 되면 그 채굴 업자들한테 다른 풀로 가주세요. 우리 지금 35% 넘었어요. 이렇게 해주자. 그래야지 이제 생태계 전체가 안정되고.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죠. 누가 제일 많이 손해봐요? 오태민도 손해봤어요. 저도 이미지 국이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일 많이 손해본 건 바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채굴을 하는 그 채굴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들이 쏠려가지고 지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50% 공격이 시도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시 파워를 그만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풀로다가 만들었다는 만으로도 언론이 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까지 저처럼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들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서로 35% 안 넘자. 이런 신사협정을 이제 어디 코펜하겐인가에 모여가지고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50% 공격이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주체들은 안 하는 거죠. 그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채굴이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피자를 산 게 굉장히 하스즐러라는 개발자가 한 건데 제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자를 사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피자를 사줬다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가치가 있네라고 하지만 채굴업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채굴업자들이 그것이 이게 안정적으로 몇 센트라도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그 비용을 전기료로 들여서 자기 컴퓨터 자원을 할당해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굴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소수가 51%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60%, 10% 채굴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원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없다. 그러면 내 컴퓨터 가지고 내 친구 컴퓨터 이렇게 몇 대 동원하면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불량 블록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불량 블록이 길면 얘가 정상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안 가지면 채굴 파워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피자 사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1달러가 넘기 때문에 채굴업자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원을 할당해서 채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굴을 하려고 하고 자기 비용을 쓰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채굴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1달러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달러 어치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이 들어오고 51%를 장악을 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안 가지면 이건 그냥 애들 장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 먹으면 제가 컴퓨터 커가지고 60%딱 장악한 다음에 그냥 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거래를 그 기록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를 또 어떻게 하냐라고 아까랑 모순된다고 하는데, 워낙에 비트코인 가격이 싸면 그것도 해체하는데 별로 또 많은 파워가 들진 않죠. 좋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 다 찾아가지고 다시 재정렬하는 거죠. 다 무시하고 딱 거부 하면서 이제 하면 기존에 있던 블록이 이게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가져야 채굴업자들이 붙고, 채굴업자들이 붙어야 50% 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야 시스템이 안정되고 비트코인 다와지고, 비트코인 다와져야 또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유지해야 채굴업자들이 붙고, 채굴업자들이 붙어야 50% 공격이 안 되고, 50% 공격이 안 돼야 비트코인 다워지고, 비트코인 다워져야 가격을 갖고. 무한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1달러를 넘은 게 기적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 시스템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막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뭐 시스템이 이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뭐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그리고 몇 명이서 계속 채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블럭 마음에 안 들다 바꾸자 하고 바꾸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죠. 1년 반 이상 기다린 겁니다. 이제 시스템이 가격을 갖고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이제는 웬만한 정부도 파워를 장악해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달러 넘어가고 100달러 넘어가면서 채굴도 계속 붙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정부도 개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다가 그렇게 이중집을 해먹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 실익이 없는데도 50%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1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격이 됐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붙고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채굴업자들이 붙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멍청한 사람들 눈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텐데 제 눈에는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달러를 넘어선 순간 비트코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부가 된 겁니다.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 장부편하고 다음 주에,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갈 비트코인 비용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좀 제가 시도를 할 거고요. 오늘 어쨌건 51% 공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실판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말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혼미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51% 공격은 가능하나 51% 공격이 수학적으로는 30% 정도의 채굴 파워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왜냐면 멍청이들이, 좀비라고 하는데 좀비들이 그냥 채굴만 하니까 따라 붙는 거죠. 얘가 강자인 줄 알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맞아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끝으로 저는 왜 그 엘살바도르의 이 법정화폐가 채택이 마음에 드냐 하면요. 저의 진짜 솔직한 심정은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릴 텐데요. MS-13이 비트코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MS-13이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게 왜 좋냐? 그 나쁜 새끼들 아니냐? 네, 저는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일론 머스크 같이 비트코인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이게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나니머스도 경고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은 MS-13밖엔 답이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또 장난을 쳐가지고 MS-13 애들이 테슬라 탄 사람들을 몇 명 죽였어.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슬라 탄 사람들만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고 실험 때문에 딴짓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채굴 얘기하다 갑자기 엘살바도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해관계를 어마어마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잖아요.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비트코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음모론에서도 중요한 그 제1금융권이 드디어 비트코인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점점점 시스템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1달러 넘는 게 어렵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100억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바스켓에 담아도 여러분들이 머리 복잡하지 않고 즐겁게, 뭐 폭락할 때는 괴롭죠. 즐겁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금책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모욕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20년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